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어떤 조사나 실험 결과를 밝힐 때 이 대부분 오차 범위 같은 것을 함께 발표를 하잖아요. 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 어떠한 것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과치를 얻기 위한 그 소중한 걸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걸음 오늘 저희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의 종목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오늘 전문가 통해서 얘기 들어볼 건데요. 오만한 인터뷰에서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과 이 반도체에 관한 전반에 대한 내용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269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7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는데요.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 어떤 그림을 지켜갈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폭 확대가 역시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3거래일 만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870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는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반면 사일 만에 팔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사일째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 기관 쪽에서는 매수 물량을 어느 정도 확대해 나갈지가 오늘 장에서 체크해 보셔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종목 얘기는 이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애플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흐름이 오늘 좀 국내 시장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미 그동안 1분기 동안 애플의 주가가 좀 아래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기저 효과를 통한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애플은 이번 콘콜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생성형 AI 관련된 이슈들을 이번 상반기 때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1,100억 달러에 대한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동안 중국 쪽에 대한 부진했던 부분들을 올해 신제품에 대한 다음 주에 아이패드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WWDC에서 이제 아이폰 온디바이스 AI 탑재된 아이폰 16을 좀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시 잠잠고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테슬라 대비 굉장히 좀 속도가 늦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이제 뒤따라가면서 이 시장을 더 크게 규모를 크게 키울 만한 이제 모멘텀이 저는 온디바이스 AI랑 AI 소프트웨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섹터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물론 이제 그동안 AI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아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셀트리온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결국 이번 1분기 때 합작 법인에 대한 매출이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대형 PBM 짐펜트라가 대형 PBM 세 곳에 다 등재가 됐기 때문에 2분기에서 3분기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매출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내년부터는 메디케어 이제 IRA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 조금 이제 PBM이 다 등재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짐펜트라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내년부터는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까지 어느 정도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꼽아주시죠. 네, 이제 오늘 아까 AI 관련된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 쪽에 그 애플의 부진이 나왔었고 이제 아이폰 15의 프리미엄 핸드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인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카메라 모듈 장비 같은 경우는 전장 사업도 좋긴 하겠지만은 결국 3분기 때 아이폰 16이 본격적으로 흥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갤럭시 S24에 대한 흥행을 한번 봐왔기 때문에 이번 애플이 흥행이 작년에 부진을 싣고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LG 이노텍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도체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애플 얘기 오늘 장 내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이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 우려하던 이제 중국 쪽에서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떤 포인트에서 애플에 크게 이제 반응을 했다고 보시는지 살펴주시죠. 시장에서 애플에 대해서 이제 제일 우려가 있었던 게 네. AI 관련해서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좀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팀 쿡이 좀 뭔가 티저를 좀 날렸습니다. 네. 별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Something exciting will come soon.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애플 루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지만 이제 애플 매니아들이 어떤 거이실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다음 달에 그 애플의 개발자 포럼이 있습니다. 그 개발자 포럼에서 뭔가가 발표가 될 거다. 그리고 AI 관련된 그 내용은 클라우드 베이스는 아닐 것이고 온 디바이스 AI 형태로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M4 칩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드 신제품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좀 강화된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 메스트리라고 이제 CFO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메모리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신제품에 상당히 많은 실리콘 칩이 탑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 이제 가셔지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이제 애플 쪽이 좀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좀 불식하면서 시장이 좀 크게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전일에 기자간담회 한 내용을 보니까 대표가 아주 강한 자신감을 특히나 HBM 관련해서 드러냈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네.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리포트에 좀 언급을 했는데 최근 5분기 실적에서 메모리 부문 손익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아직은 뭐 매출액은 삼성이 더 많긴 하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신규 제품 또 제일 그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에서 어쨌든 이제 만년 2위라는 이 서름을 떨쳐내고 삼성을 이긴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큰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내년 HBM 물량까지 완판됐다 이런 발언을 아예 했잖아요. 그 HBM의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이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요소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제품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을 멈추지 않고 수요가 조금 부진했을 때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건 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삼성은 사실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효율성을 추구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 반도체 사업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죠. 배경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 2년 동안 감산 효과가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감산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요. 감산은 2년은 아니고 이제 1년이죠. 네. 예. 작년 4월 8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에서 네네네. 처음으로 이제 감산을 언급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SK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먼저 감산을 좀 했었죠. 네. 사실은 이제 한 1년여 정도의 감산이 가장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AI 관련된 수요는 뭐 좋지만 사실 전체 D램 수요가 과연 좋으냐 그렇게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뒤 배경은 이 HBM 효과 플러스 감산 효과 이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뭐 약간의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사이클이라는 용어 자체를 다시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반도체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에서 좀 포착해 볼 수 있는 좀 차별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예. 다 집어주세요. 일단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예전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반도체는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엉켜 있는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그 재고 레벨 자체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아졌죠. 네. 흔히 말해서 안전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커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재고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메모리 산업을 이야기를 할 때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더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회사들이 물론 이제 작은 뭐 중국이나 대만의 회사들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시장 점유율 95%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죽을 회사가 없는 거죠. 죽을 회사가 없는 것이고 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심지어 유럽까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일심양면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치킨 게임이 작동 안 하죠. 예, 어떻게든 살릴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예전처럼 치킨 게임으로 누구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든다 그런 방식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감산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네. 그 이제 반도체 중에 또 살펴볼 게 바로 이 AI라는 화두인데 그 관련주들이 아주 무서운 기세로 랠리를 펼쳤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공급 과잉 우려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 아닐까 싶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시기상조죠. 시기상조고요. 네. 이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빠지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970를 넘었다가 한 $100 이상 빠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생긴 거죠. 네.
뭐 저는 이제 주가가 빠진 과정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뭐 아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내년까지 거의 완판이 됐다는 거잖아요. 모든 제품들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빅테크들, 그러니까 AI 칩을 제일 많이 사서 쓰는 빅테크들의 계획을 보면은 오히려 캐펙스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메타 이번에 주가 빠졌지만 어쨌든 투자 계획을 오히려 상향 조정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회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분기 투자액이 올해 최저점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올릴 것 같고요. 이제 애플도 또 온디바이스 AI 뭐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뭐 공급과잉은 이 주가에 대한 그냥 설명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과의 우려는 주가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빅테크 캐펙스 확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SK하이닉스 쪽에서 아까 이제 뭐 디램, HBM 관계 얘기를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청주의 디램 생산 기지로 키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 경우 보면 HBM 수요 외에 범용 디램에 대한 시장 대응 능력이 경쟁사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러한 투자와 연계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청주 라인은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 생산 기지로 알려져 있었고, 이제 디램은 이천과 그 중국 팹 중심으로 그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낸드 플래시는 사실은 뭐 최근 들어서 조금 SSD 수요가 좋아지긴 했지만 이제 성장성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크진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이닉스는 HBM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HBM 이 생산 라인이 기존 디램보다 훨씬 더 많은 캐파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디램 이 생산 캐파가 좀 줄어드는 영향이 생겼고, 반면에 이제 작년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적자를 봤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미래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청주의 15라인 익스텐션 팹을 디램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동 시기는 2026년입니다. 2026년.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인 계획은 아닌 거고 장기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이제 보조금 지원 규모를 밝혔는데,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 키우겠다 이런 사례들을 좀 들어보고 싶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가 사실 궁금해져요. 예, 뭐 미래 일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과거 스토리를 한번 제가 좀 정리를 드리면은 우리 반도체가 탄생한 지역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사실은 당시 구소련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모스크바 외곽에다가 정부 주도하에 그런 반도체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연구 개발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그 정말 중요한 게 수율 관리, 그러면 생산 능력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정부 주도하에 특히 공산국가처럼 이렇게 완전히 탑다운식으로 이 하명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밑에서 올라가는 의견들이 되게 중요한데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듯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뭐 제품을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그 실리콘 계획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 최근에 반도체 굴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그 마오쩌둥 시대에도 똑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어떤 식이었냐면 공산당 주도하에 그다음에 반도체를 농민이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당시에 이 노동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이거에 대한 이제 가치를 부여하다 보고 했고, 당시에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전문직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은 박해를 많이 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집에서 농사 짓는 우리 농부들이 반도체 제조하면 된다. 안 됐죠. 결국은 그대로 다
실패를 했고요. 네. 그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 이번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는 거는 결국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튼 것이고요. 근데 일본도 사실은 미국의 그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에 이제 일본의 반도체가 세태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본 정부가 결국은 인위적으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맞서기 위해서 당시에 뭐 히다치, NEC, 미쓰비시 이 세 회사를 통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전략을 펼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정부 주도하에 그런 관료주의가 이제 좀 주도가 네. 되면은 이제 뭔가 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그런 반도체 부활 계획은 당시에 좀 실패를 했고요. 지금도 지금 보면 사실은 미국이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돈으로 일단은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유치를 하는 상황이고 일본도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일본도 또 뭐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정부 주도하에 파운드리를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뭐 결과는 모르지만 뭐 글쎄 한 10년쯤 또는 20년쯤 뒤에 그 결과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반도체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인텔이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이 칩스 액트는 결국은 인텔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텔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거죠. 그 올해 들어서 인텔의 주가는 35%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뭐 시장 상황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투자한다고 한 금액 비해서 보조금 많이 그래도 잘 선방해서 받은 것은 맞는데 이렇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결국 정부 주도의 이런 반도체 산업이 얼만큼 또 컸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를 봤을 때에 대해서는 어떠한 물음표를 던져준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뭐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이 다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할 수밖에 네. 없는데 여기에서 거기가 뭐 생산의 어떤 중추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냐 약간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미국의 생산 라인을 좀 분산시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오늘 이제 봄이네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국을 오늘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이스를 이제 찾고 왔던 건데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이제 TSMC 대비해서 아무래도 약세였던 캐파를 좀 역전하는 데 동력이 될지 이게 제가 궁금해집니다. 캐파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뭐 캐파를 늘린다는 것보다는 이제 결국은 뭘까요? 이게 파운드리라는 개념은 반도체 서비스거든요. 네, 서비스. 네, 네, 결국은 네. 이제 고객 중심의 그런 기업 문화를 좀 만드는 게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되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율을 높이고 이제 고객들의 눈높이를 그러니까 자기네 중심이 아니라 예,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캐파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네. 캐파는 비교가 안 되고 거기에 더 비교가 안 되는 건 이제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는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한국 경제 주역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AI 수요에 발빠른 대응을 한 SK하이닉스와 좀 다양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좀 장기적 관점으로 실적과 성장성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좀 보일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면 사실은 초격차, 예, 상징이었고,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의 자랑이었고,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사실 삼성전자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뭐 월급 받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준 삼성전자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뭐 반도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야에서 제가 볼 때는 세계 초인류와는 좀 거리가 상당히 먼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여러 사업부를 가지고 사실은 그 동안에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승승장구를 해왔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도 여러 사업들이 엉켜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의사 이 결정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뭐 속도의 삼성, 스피디의 삼성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의 좀 변화가 많이 느려진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 쪽에서는 물론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흔히 말하는 이제 리셔플링에 가까운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떠한 좀 변화의 움직임들을 시행하면 좋을까요? 수행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건 뭐 밖에서 보는 거니까 삼성 내부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복잡해진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는 사업부 분할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리도 뭐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저도 뭐 보고서에 많이 썼던 건데, 파운드리는 이제 대고객 서비스이고요. 근데 하지만 삼성은 삼성이라는 브랜드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고객과의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뭐 단순하게 뭐 수익을 높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대대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주 조정받을 때 이제 평들을 보면 이 정도는 좀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조정할 때,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을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조언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전히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는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밋빛 전망들이 여전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염두에 둘 리스크 요인들은 없을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일 큰 거는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전망을 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상반기 중에 한 5월쯤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제 지금 어려워졌죠. 이제 네. 뭐 지나간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내에 과연 가능할 거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반도체 그 뭐 수요가 메모리 중심으로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전체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이런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아날로그 이런 것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좋은 건 아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지금 여전히 이제 공급 조절 효과 때문에 우리가 좀 덕을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안 내리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내려야 되는 상황들, 네.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환율이 또 지금 굉장히 큰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 공조해서 지금 환율 방어에 막 나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의 변화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쪽에서 어떤 수요 변화를 일으킬지 그 부분들이 지금 좀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 다행히도 어제 이제 퀄컴이 스마트폰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애플도 뭐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AI 관련된 아이폰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뭔가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망과 리스크 요인, 점검해야 할 요인들에 덧붙여서 그렇다면 반도체주, 우리가 대형주를 바라볼 때와 또 이 소부장주라든지 이제 중소형주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할지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거든요.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이 아주 센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 성장의 대부분은, 반도체 성장의 대부분은 메모리하고 GPU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주가가 못 오르는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뭐 좀 기대 못 미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모습을 조금이라도 회복을 한다면
뭐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시장을 그래도 버티게 하거나 아니면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물론 계속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제가 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이랑 비교해 봐도 실적 대비 하이닉스가 좀 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하이닉스의 그 포트폴리오가 좀 비중이 많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삼성전자도 조금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소형주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투자가 아주 그렇게 되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지난달에 이제 실적 발표한 ASML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감소한다 그랬다고요. 그것도 그나마도 이제 중국의 레가시 쪽 투자가 되게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뭐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물론 이제 AI는 좋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소부장 자체도 제가 봐서는 이제 성장성이 있는 분야 그런 쪽에 포커스를 좁혀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리기판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상용화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 너무 지나친 낙관론을 가지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성장성은 여전히 명확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요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인텔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AI 쪽으로 자기가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훨씬 더 미세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아니라 유리 기판에다가 이거를 패키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에 맞춰서 여러 국내 업체들 또 미국의 뭐 또는 독일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뭐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그래서 뭐 저는 오케이입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때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음 이야기를 꺼냈던 인텔이 예상 상용화 시기가 언제냐? 2030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과연 기대하는 눈높이의 실적이 과연 나올 것이냐 이제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뭐 무한정 뭐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막상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이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이정훈 편집국장과 이번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몇 가지 큰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 밸류업 그리고 여전히 AI 얘기인데요. 우선 어제 나온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금융위원회랑 한국거래소가 동시에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그 세부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거든요. 뭐 내용 기사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사실은 해당 기업들이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될지 잘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그 세부 내용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저기 뭐 이미지를 통해서 내용 확인하실 네.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라는 걸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공시에 담겨야 될 거고요.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지금 상황은 어떻다, 실적은 어떻고 그다음에 ROE는 어떻고 PBR은 어떤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내용이 담겨야 되고요. 특히 이 중에는 재무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재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비재무적인 요소,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거버넌스,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까지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저기 현황에 담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ROE를, 실적을, PER을, PBR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1년 후 앞으로 길게 중장기적으로는 얼마까지 높일 것인가 이런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계획 수립,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1년 그다음에 중장기 단위로 계속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이행 평가. 그걸 1년 단위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했고 실제 목표를 어디까지 달성했는지를 세부 내용을 다 담아야 되고요. 또 그 내용들을 주주들에게 시장에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공시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나 저기에 나와 있는 주요 이제 그 항목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어떤 이해 충돌 그 상충 부분이 있는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특별한 이벤트까지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이제 정부는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요. 준비된 기업부터 빠르면 원하는 기업부터 차례로 공시를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밸류업 으로부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묶어서 지수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인덱스는 3분기 중에 개발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 지수 펀드는 4분기 중에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 이런 계획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나온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데일리 일면을 보니까 네.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이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게 결국에는 시장이 반응한 내용을 저는 들었다라고 보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좀 체감하기에 무언가가 없었다 이런 반응들이 크지 않나 싶어요. 예, 끝까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일면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제목을 담아서 일면 기사를 써볼까 아니면 시장이 실망한 만큼 일면에 값어치가 없어서 일면에서 기사를 빼버릴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기사를 결국 빼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는데요.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부 당국자랑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앞으로 전도사 역할을 해달라. 활성화하기 위한 전도사 역할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사는 종교적인 그 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도사가 새로운 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의 교리가 좋아야 되는데 교리가 안 좋아서 제가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심지어 금융당국 내에 계시는 네. 고위 관계자 분이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겼지만 사실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들에게 던질 수 있는 채찍과 당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스스로 그렇군요. 인정하는 그런 어떤 뭐 하소연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 그 밸류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보면 당근과 채찍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채찍이 없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공시 참여하는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시에 적시할지에 대한 모든 게 기업의 자발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어제 가이드라인 책자에 나와 있는 4가지 면책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시를 잘못해서 불송시 공시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이런 4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겠다.
라는 건데 네.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좀 너무 포괄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목표치를 제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치를 이런 가정과 근거 하에서 산정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라는 근거만 제시하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시 끝에 실제 수치와 목표치는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안내사항만 표시해도 네. 면책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그 예측을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그렇죠. 그 의미를 가지고 그 공시를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센티브 당근책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또 배당 소득을 밸류업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 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은 분리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안들은 사실은 법인세법, 조특법 이 두 가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만 예.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건데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민주당의 큰 벽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나 이 세제 개편안들에 다 묶여서 9월 정기국회에 이제 이게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논의해서 빨라야 한 10월, 11월, 네. 뭐 올 겨울쯤에 이게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사실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내년에도 가능할지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채찍도 당근도 없다.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시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면책 조항이 많다 보니까 기업의 공시를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과연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고민의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밸류업 관련주는 기대감을 아예 접어야 되나 아니면 변동성이 커질 테니까 이거를 대비해야 되나 막 복잡해지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시계를 좀 달리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기업별로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미 그 밸류업 수혜를 그 누렸던 기업들은 정고점 근처까지 이미 주가들이 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주가를 위로 더 끌어올리기에는 좀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대책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다만 제가 어제 봤던 그 내용들의 그 긍정적인 포인트를 하나만 굳이 짚자면 정부가 이걸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보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사실은 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짐으로써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해당 기업 몸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간다면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길게 보면 우리 증시의 체질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밸류업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주주 이익 환원에만 집중했던 기업들이 나중에는 성장 분야에 투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주주와의 어떤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자발적인 노력들을 했고 그게 지금의 일본 증시의 본격적인 반등을 추동했다라고 보여진다면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그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들 네. 또는 ROE나 PER이, PBR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 테마에 흔들렸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I 쪽 얘기를 좀 저희가 예. 해볼까요? 글로벌 증시 관점에서 여전히 AI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간밤에도 뭐 뉴욕 증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들로 인해서 시장이 올랐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퀄컴 주가가 좀 많이 뛰었고요. 한 10% 가까이 뛰었고 엔비디아 주가가 3% 넘는 상승세를 보였던 점이 나스닥을 비롯한 시장 반등의 어떤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투자자들이 아시겠지만 그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AP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제 AI를 탑재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스마트 디바이스 내에서 AI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삼성 갤럭시 S24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온 디바이스 AI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등장하는 애플의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다. 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퀄컴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정규장에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시간 외에서도 급등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도 이 AI와 관련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요. 또 퀄컴이 그런 전망을 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애플이 좀 주목되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노력들을 계속 해오면서 사실 AI 시대, AI가 증시를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시기 동안은 애플 주가는 거의 이제 바닥권을 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이 결국 자율주행차를 포기하고 우리도 AI 중심으로 돌아서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애플 주가는 안정세를 회복했거든요. 지금 특히나 간밤에는 애플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150조 되는 예.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일단은 한 차례 끌어올렸고요. 또 한 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은 팀 쿡 CEO가 우리는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조만간 AI와 관련된 큰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애플은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에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7일 날 신제품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듣기로는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 같은 아이패드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간밤에 몇몇 외신을 보면 이 7일 날 아이패드 신제품뿐만이 아니고 AI에 관한 어떤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이달 7일에 발표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 달 이제 10일부터 열리는 애플의 연례 이제 그 개발자 회의에서 그 AI 지금까지 개발 진척 사항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AI 모멘텀에 애플도 본격적으로 올라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로 돌아와 봤을 때 국내에서는 AI 이 관련 모멘텀이 주로 반도체 기업들에 집중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내는 이제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그 생성형 AI를 개발한 업체는 네이버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겠지만 네. 아직까지 수익 모델은 크게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을 찾아봐라 한국 증시에서라고 한다면 그 AI의 연산 능력을 키우는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죠. GPU하고 결합해서 패키지로 판매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HBM이 대표적이거든요. 그 HBM을 만드는 전 세계 1위 업체, 2위 업체가 국내 SK하이닉스, 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AI 시장의 그 긍정적 수혜는 우리 반도체 업체들로 이제 대부분 집중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특히 이제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특별히 좀 열어서 HBM에 대한 그 수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HBM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국내 이제 두 회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도 한 9%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HBM 수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광노정 사장 같은 경우는 2028년이 돼야 전체 메모리 매출에서 HBM 비중이 61%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HBM 수혜가 두 회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광노정 사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우리가 생산하는 HBM 생산 물량은 이미 다 솔드아웃, 완판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긍정적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5세대 그 HBM3E라고 하는데요. 이 5세대 HBM을 조만간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HBM 수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아가서는 우리 증시 전체에 온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부터 반도체 얘기까지 오늘 이정훈 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또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장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후 장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